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건 저와 제 남편을 둘러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기막힌 실화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배신과 뒤통수, 그리고 우연과 필연이 겹친 주변 사람들에게는 차마 터놓고 얘기하지 못한 일들을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사귄 건 아니었어요. 대학 땐 그저 친구였죠. 둘이 성향도 잘 맞고 성격도 비슷하고 해서 비교적 가까운 친구로 잘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은 군대에 갔다 오고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귀자는 고백도 아니고 결혼을 하자는 고백이었죠. 인영아, 군대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줄 알아? 뭔데? 운동장 도는 거? 뭐 얼차려 그런 거? 생각이야, 생각. 군대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아주 넘치게 많아. 나 군 생활하면서 생각 정말 많이 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대해서도 엄청 분명해지는 게 있더라. 그리고 알게 됐어. 내가 사실 널 엄청 좋아하고 있었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한테 제일 완벽한 짝이라는 생각도 들었지. 그래서 나 너한테 지금 프로포즈 하려고. 우리 결혼하자. 정말 살면서 들어본 고백 중에 가장 황당했어요. 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우리가 언제 사귀기라도 했냐. 무슨 다짜고짜 결혼이냐고 했죠. 장난치는 거면 그만하라고. 그러자 당시 남편은 아주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봐. 그냥 친구라고만 선 긋지 말고. 너도 나만큼 잘 맞는 사람을 세상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어? 우리 정말 잘 맞잖아. 제일 좋은 부부 사이는 제일 친한 친구 같은 사이라더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최고의 궁합 아니니? 남편은 여태 본 중 가장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얼굴이었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좀 압도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실없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순간이었죠. 아무튼 저도 남편을 친구로서도 인간적으로도 좋아했으니까 결혼 같은 얘긴 집어치우고 일단 한번 만나나 보자. 친구로서 좋다고 연인으로서도 좋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냐 하면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로서는 좀 가볍고 장난스러운 모습만 많이 봤었는데 연인이 되니까 의젓하고 기대고 싶고 그런 면들이 많이 보였던 거죠. 사실 남편은 군대 다녀오느라 제가 졸업도 빨랐고 취업도 빨랐기 때문에 초반엔 남편이 저한테 많이 미안해했어요. 데이트 비용 같은 걸 내가 주로 부담했으니까요. 내가 너무 못나게 느껴져서 솔직히 엄청 미안하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내가 꼭 약속할게. 내가 너 평생 호강시켜줄게. 딱 2년만 기다려주라. 그럼 너한테 평생 모든 걸 다 갖다 바칠 테니까. 알았지? 남편은 자신만만했어요. 저희 남편은 인생 계획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얼마간 일을 배우고 어떻게 창업을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아주 뚜렷하고 확실한 계획이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섣불리 사업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 남자는 그저 회사 취직해서 월급 따박따박 가져오는 게 최고다 하시며 사업을 하겠다는 남편을 염려하셨지만 저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성격상 워낙 추진력이 좋고 부지런하고 계산도 빨라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고 뻥치기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차근차근 준비해온 과정들을 가장 가까이서 오래 지켜봐 왔으니 그런 남편의 시간들에 대한 믿음이 컸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친하던 친구와 함께 요즘 세대들을 저격하는 취향으로 가게를 하자며 뭉쳐 포차를 시작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되기 시작했죠. 대박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던 게 바로 정확히 남편이 약속했던 그 2년 뒤부터더군요. 그 사이 저희는 결혼도 했고 어느새 둘의 공동 명의로 시작한 포차는 어느새 프랜차이즈 계획까지 오갈 만큼 번창해 있었습니다. 와, 우리 둘 다 진짜 바쁘다 바빠. 얼마나 부자 되려고 이러는 거야 우리? 당신도 회사 일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유, 우리 진짜 좀만 더 고생하자. 젊어서 바짝 일해두면 우리 유주 나중에 더 행복하게 해주고 언젠가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을 거야. 저는 회사 일이 저대로 바빠 남편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많지 않았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프랜차이즈 추진하느라 바빴어요. 남편 가게 일도 좀 도와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럴 형편이 못 됐죠. 주중엔 워낙 일이 빡세고 또 주말엔 애 돌봐야 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짠 계획에 괜히 토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단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간섭하지 말자 싶어서 사업엔 일절 참견을 안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고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저희는 미래 계획에 꿈이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우리 딸 잘 기르고 우리 세 식구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려면 젊을 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하며 함께 으쌰으쌰 힘을 냈죠. 남편과 제 사이는 무척이나 순조로웠지만 저희 사이에 유일한 걸림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누이였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모가 혹시나 시집살이 시키면 어쩌나 걱정을 했지 시누이에 대해 걱정한 적은 없었는데 웬걸 저희 시누이는 시모보다 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누이는 초반부터 저에 대한 경계가 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저를 눈으로 싹 훑더니 제가 입은 옷이며 들고 온 가방 같은 것들 견적을 쫙 내는 거예요. 오빠, 새언니 될 사람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이거 죄다 명품이야 명품. 와, 이게 다 얼마야? 한 3천쯤 되려나? 그쵸 언니? 우리 오빠가 이런 쪽에 영 무지한 타입이라 몰라서 그런데 오빠, 지금이라도 생각 한번 잘해봐.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사람 씀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다. 여친일 때는 뭐 예쁜 옷, 명품 옷 잘 입고 다니는 여자가 좋을지 몰라도 지 마누라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야. 사치 쩌는 여자 만나서 등골 휘면서 살고 싶어? 엄마, 저런 며느리 감당 가능하겠어? 그러면서 저를 아주 대놓고 꼽을 주는 거였어요. 이게 말하는 버릇하고는. 야, 새언니 될 사람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 안 해? 그리고 난 인영이가 몇 천이 아니라 몇 억을 두르고 다니는데도 내 돈 갖고 행복하게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이야. 쪼잔하게 내 여자 옷 하나 가방 하나 못 사주고 신경 쓰면서 사는 그런 놈 되고 싶지 않다나. 넌 여자애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갖고서는. 야, 너도 하여간 사랑하는 여자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단 남자를 만나야 돼.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지 계산대로 하는 놈 만날 게 아니고. 하기야, 너 같은 애한테 그런 놈이 나타나겠냐마는. 뭐?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오빠야말로 새언니 될 사람한테서 나 이러고 꼽죽이야? 그렇게 남편이 수습해 어째저째 잘 넘어가긴 했지만 시누이에 대한 첫인상은 좋지 않았죠. 사실 명품. 네, 그날 입은 옷들이 명품은 맞았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재벌집 딸도 아니고 옷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명품만 내내 휘두르고 다닐 리가 있겠어요. 그날은 시가 사람들을 처음 뵙는 자리였고 당연히 잘 보이고 싶고 하니까 제 딴에는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고급스럽고 단정한 옷들로 잘 맞춰 입고 간 거였죠. 그렇다고 제가 명품이라고는 전혀 없이 수수하고 검소하게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은 물론 아니긴 했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업했고 승진도 빨라서 또래들에 비해서 사회생활한 지가 꽤 됐었거든요. 저도 대학 때는 진짜 수수하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옷들이나
스파 브랜드 옷들만 입고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명품 옷, 가방 같은 걸 한두 개쯤은 갖고 있어야겠더라고요. 특히 저희 업계가 패션 관련된 직종이라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 좀 무시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물론 좋은 풍토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저만 튈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께 그런 걸 사달라고 하고 싶진 않아서 제 돈으로 차곡차곡 모아 몇 개 장만해서 그도 귀하게 생각하면서 모시고 있었던 거였단 말이죠. 주영이 걔가 한 말 신경 쓰지 마. 걔가 얼굴은 그래도 또 나름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패션이니 뭐니 그런 거에 원래부터 관심이 엄청 많았던 앤데 지는 돈 못 벌어서 못 사는 것들을 당신이 갖고 있으니까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사실 걔가 좀 어릴 때부터 좀 철이 없었어. 나랑 나이 차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해서 애가 버릇이 영 없어. 그래도 당신한테 더는 그런 식으로 못하게 내가 기강 확실히 잡아놓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신우이의 행동은 결혼 후 점점 심해졌어요. 사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빠 집안의 사사로운 일들에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그걸 알았는지 신우이는 까딱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저를 들쑤셔댔어요. 사실 신우이가 회사 몇 군데를 다니다가 죄다 한두 달 만에 다 때려치우고는 자기는 애초부터 패션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진로를 잘못 잡았었다. 아무래도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 사람이다. 더 큰 회사로 가야겠다 하며 버텨대는 통에 30 넘게 여직 백수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가 패션업계 취업하겠다면서 옷에 너무 신경을 못 써서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더라고요. 언니도 패션 쪽 일하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쪽 업계 사람들 딱 보면 어느 브랜드인지 얼마나 나가는 건지 쫙 견적 나오는 거. 근데 내가 뭐 제대로 된 명품이나 입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추리한 거 입고 가서 패션이 어쩌고 명품 브랜드가 어쩌고 해봐야 웃긴 거지. 그럴 게 아니라 언니 옷 좀 빌려 입고 가야겠다. 괜찮죠? 하루는 저희 딸 봐주겠다고 와 있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허락도 안 구하고 제 옷장을 벌컥 여는 거예요. 세훈이랑 저랑 사이즈 비슷할 테니까 제가 좀 빌릴게요. 괜찮죠? 우와, 이거 지난번에 내가 DP 된 거 보고 사고 싶었던 건데 여기 있었네. 우와, 색깔 너무 예쁘다. 역시 명품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면서 말도 없이 옷을 막 입어보기 시작하는 거였죠. 딱 보니 저희 딸 봐준다 어쩐다 한 것도 다 핑계였고 애초에 제 옷 빌려가려고 온 거였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도 곧장 뭐 하는 짓이냐, 왜 허락도 안 구하고 남의 옷을 막 입어보냐, 화를 내고 싶었지만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 한번 참았어요. 제가 안 빌려주면 또 분명히 시모한테 쪼르르 가서 이를 게 뻔하고 지금까지도 저랑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모조리 다 일러 바쳐댄 탓에 시모도 절 전보다 좀 안 좋게 보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그럼 조심히 입어달라고, 나도 아껴 입는 것들이니 신경 좀 써달라고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빌려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빌려주고 나니까 신우이는 이후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제 옷, 가방 같은 걸 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한 번 기어이 일을 만든 신우이였습니다. 한날은 제 블라우스랑 스커트에 커피를 쏟았는지 이따만한 자국을 그대로 남겨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더라고요. 어머, 미안해요, 새언니. 내가 드라이도 맡기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빠지네요. 너무 미안해요. 근데 언니는 이런 거 옷장에 널리고 널렸으니까 한 번만 봐줘요. 네? 괜찮죠? 네? 이런 거 어차피 옷장에 많더만요 뭐.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 다 정장이나 코트 안에 입는 거니까 이렇게 잘 가리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미안해요. 한 번만 봐줘요. 그러면서 되도 않는 애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였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건지. 결국 이번엔 저도 못 참고 화를 냈어요. 아니, 아가씨, 이건 아니죠.
이렇게 옷을 잔뜩 버려갖고 와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겠다고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러자 신우이는 오히려 뻔뻔하게 역으로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였습니다. 아니, 새언니, 제가 언제 사과를 안 했어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미안하단 말을 몇 번을 했는데요. 뭐 제대로 된 사과는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요? 무릎이라도 꿇어요? 엎드려서 빌기라도 해야 돼요? 왜 말이 그리로 튀어요? 내가 뭐 무릎을 꿇으래요? 새언니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런 뉘앙스잖아요. 나 참, 남도 아니고 가족 사이에 그깟 옷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신우이한테 닥달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무슨 명품 옷 좀 갖고 있다고 부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시자 집안 사람을 이러고 쥐잡듯이 잡아야겠어요? 그러고선 또 지금껏 해왔던 대로 시모에게 쪼르르 연락을 해서는 시모까지 불러서 울며 불며 저한테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예, 제가 뭐 일부러 그랬겠니? 자기도 최대한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일이 그렇게 된 걸 어쩌겠어. 드라이까지 했다는데도 안 지워지는 걸 뭐 어떡하면 좋니? 우리가 보상이라도 해주면 되겠냐? 그런 거야? 아니요, 어머니. 전 보상을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가씨 태도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아가씨, 이거 정말 드라이 맡긴 거 맞아요? 저도 드라이 맡겨봐서 알지만 딱 보면 티가 나거든요. 그냥 집에서 대충 빨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자 제 말에 신우이는 물론 시모까지 파르르 떨면서 저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탁소 바로 맡기고 찾아온 건데? 지금 날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거예요? 어머, 얘, 너 말이 참 그렇다. 내가 옷 하나 갖고 가족 사이에, 그것도 지 시누이한테 이러고 나까지 오게 만드는 것도 다 참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말이 그게 뭐니? 지금 시누이 말을 못 믿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 주영이가 무슨 거짓말이라도 했다 이거니? 가족 사이에 이런 문제로 언성 높이는 건 나쁘끄럽다. 참, 이러다 아주 집안 싸움 제대로 나겠네. 그래, 뭐 얼마를 주면 되겠냐? 저게 대체 얼마나 하는 건데 그래? 액수를 불러봐. 내가 입금해 줄 테니까. 결국 돈 때문이 아니라고 했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대충 수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대로 싸우자고 갔다간 정말 제대로 큰 싸움으로 번질 게 뻔해 보였고 일을 그렇게까지 크게 벌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대충 찜찜하게 정리하고서 시모와 시누이는 돌아갔죠. 하지만 역시나 세탁소 들고 갔더니 이 정도는 절대 드라이 맡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돈 들여 드라이도 했지만 블라우스도 스커트도 다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도 이후 시누이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졌고 어디다 말도 못하고 저만 고구마 먹은 상태였죠 뭐. 그러는 한편 남편은 사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제가 싸움을 크게 벌이지 않은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 컸어요. 남편한테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시가 욕하고 시누이랑 있었던 일 조르르 다 일러 바치기엔 남편 고민이 너무 깊어 보여서 그러지도 못했던 거였죠. 사실 동업이란 게 뭐 그렇게 항상 좋고 잘 풀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업자 친구랑 종종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충 잘 수습해 넘어가겠거니 하고 남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이 좀 크게 터져버린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자문도 구하고 이러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좀 망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 지금 가게 전체가 나 모르는 사이에 병준이 그놈한테로 넘어갔어. 내 뒤에서 그런 짓을 꾸몄다는 걸 이제야 알아서 지금 나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여보? 뭐? 아니, 병준 씨가? 그 인간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중학교 동창이고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커온 친구가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서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상주처럼 자리 지킬 정도로 끈끈했던 사이에 설마 그런 배신을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남편은 생각지 못한 배신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죠. 그때 남편이 아무리 충격을 받았어도 제가 그런 남편을 잘 달래고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한번 찾아보자고 마음을 다잡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와 죄책감만이 밀려듭니다. 배신을 당한 고통에 치를 떨던 남편은 혼자 포장마차에서 술을 잔뜩 마셨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달리하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 사고로 졸지에 저는 과부 신세가 됐고 저희 아이들은 아빠 없는 애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딸이랑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까지 들쳐업고 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창창하던 남편이, 인생 계획이 100세까지 다 돼 있던 우리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한동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을 보내고 시리에 빠진 저에게 시모는 또 제 탓을 해대더군요. 자기 아들 잃은 슬픔을 저한테 풀어댔죠. 네가 도대체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어댔으면 애가 그렇게 밖으로 돌았겠냐, 어? 너 옛날부터 보니 돈 해대면서 지껏 챙기는 데는 아주 선수 아니었니? 지옷 하나 배려왔다고 지 시누이고 시애미고 할 것 없이 그렇게 돈 타령을 해대면서 아깝다고 치를 떨던 게 큰돈 날린 거 알았으니 오죽했겠어. 우리 민호가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돈 잃었다고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애가 술을 다 퍼먹고 그렇게 됐겠냐, 어? 내 아들을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했으면 애가 집에도 못 들어오고 길에서 그런 참변을. 어머니,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 그 사람한테 돈 타령은커녕 어떻게 사업이 돌아가는지 한 번도 물은 적 없는 사람이에요. 배신 당했다는 말에도 돈 걱정한 적 없고요. 그 사람이 제일 믿던 가족 같은 친구한테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그것부터 걱정했었다고요. 근데 대체 어머님이 뭘 하신다고 이러세요? 어머님만 아들 잃고 슬픈 거 아니에요. 저도 제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매정한 말을 하세요, 대체? 남편 잃은 것도 서럽고 시모가 그러는 것도 열불났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냥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글쎄 알고 보니 죽은 남편한테 빚까지 잔뜩 생겨 있었던 거였어요. 이 친구이자 동업자란 놈이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었더라고요. 포차가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의 가게였지만 나중에는 지점이 여러 개가 생기고 좀 더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확장까지 계획을 하게 되면서는 아예 사무실도 하나 얻어서 사업을 좀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업자 놈이 혼자서 야금야금 자금을 빼돌린 다음 아예 계약까지 혼자 해버린 모양이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건지 뭔지 남편 이름으로만 대출이 잔뜩인 상황이었고요. 물론 전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완전 날벼락이 따로 없었죠. 저로서는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지만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있었다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정황도 제대로 알 테고 소송이든 뭐든 해보겠지만 저는 지금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된 건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답답한 마음에 남편 동업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저희 남편이 다 동의해서 그렇게 처리한 거라면서 남편이 자기가 나서서 빚을 다 감수하기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만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게다가 다시 전화를 걸자 아예 제 번호를 차단까지 해버린 건지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어 막막하기만 할 따름이었어요.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도 모자라 졸지에 남편 앞으로 진 빚까지 떠안게 됐지만 남편 살아생전에 그렇게 된 일이라 소송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말 그대로 그냥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죠. 남편이 남긴 빚까지 있지. 딸 하나 키우다가 1년 전에 아들도 하나 낳아서 애가 둘인데 우리 애들 양육비에 생활비, 집 대출비까지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하나 빠듯하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릴 형편도 못 됐고 시가의 도움을 청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죠. 게다가 남편이랑 맞벌이할 때 앞으로 일이 더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좀 무리해 집도 장만한 상황이었다 보니
이대로 제 외벌이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안 되겠다. 잠을 줄여서라도 투잡이라도 뛰어야겠다 싶어진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다 퇴근 후 대리기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애는 친정에 맡기고 여성 전용 대리 일을 하게 됐죠. 투잡으로 제가 시간 내서 할 수 있을 만한 일 중엔 대리 일이 그래도 제일 수입이 좋았거든요. 게다가 여성 고객들만 상대로 하는 일이라 나름 자리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손님 한 분을 태우게 됐죠. 술 냄새는 아주 풀풀 진동을 하는데 정신은 말짱해 보이는 여자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을 보자마자 어딘가 묘하게 낯이 익은 얼굴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손님도 저를 보고는 흠칫하더니 긴가민가한 듯한 뉘앙스를 풍겼죠. 우리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냐고 말을 걸어볼까도 싶었지만 이 일하면서 괜히 손님이랑 너무 사적인 대화 많이 나누고 깊이 엮이면 안 좋을 것 같아 따로 묻진 않았어요. 어디로 모시면 될까요, 손님? 제가 목적지를 묻자 손님은 곧바로 대답을 않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만지며 댁으로 모시면 될까요? 했더니 가만히 있던 손님은 이내 뭔가를 결심한 듯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리로 가주세요. 그러면서 주소를 하나 부르는데 내비에 입력을 하면서 어라? 싶었어요. 그 손님이 부른 주소는 다름 아닌 우리 시가 주소였거든요. 시가 근처에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다 가다 봐서 낯이 익었던 거였나? 하면서 운전을 시작했죠. 차를 달리던 길, 손님이 저에게 묻더군요. 근데 젊은 여자분이 무슨 일로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례인 줄은 알지만 좀 궁금해서요. 무슨 사연인지. 사실 흔하진 않잖아요.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애 둘까지 제가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직장 일만으로는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밤에 투잡까지 해야 겨우 지탱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고생이 많으시네요. 밤늦게까지. 이후 손님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고 그렇게 말없이 차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불러준 주소대로 저희 시가 앞에다 차를 세웠죠. 남편 죽고서는 저도 시가에는 굳이 오지 않았으니까 저도 오랜만이었죠. 오랜만에 이 집 담벼락을 보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잘 들어가시라고 하고 저는 가려고 하는데 손님이 갑자기 저를 붙잡는 거예요. 이 집 며느리 맞으시죠? 잠시 들어오실래요? 같이 들으셔야 될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면서 저희 시가로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어쩐지 묘한 기운이 있다 했더니 이웃 사람은 아니었나? 시가에 무슨 볼일이 있어 그러나? 내가 이 집 며느리인 건 어떻게 알았지? 혹시 그걸 알고 날 데리러 부른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일단 의아함에 손님을 따라갔죠. 여자분은 시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예, 이웃집인데요. 동네 쓰레기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 잠깐 들어가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손님의 말에 시모는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열린 대문으로 손님과 저는 들어섰고 시모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며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손님은 두리번거리더니 시누이를 맞닥뜨리곤 묻더군요. 혹시 당신이 황주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시누이가 대답하자마자 손님은 곧바로 시누이의 머리채를 쥐어잡기 시작했어요. 그래? 네 년이 그 년이구나. 너 잘 만났다 이년아. 그러면서 사정없이 손이며 발이며 시누이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시모는 화들짝 놀라며 여자를 말리기 시작했죠. 아니, 뭐하는 여자야? 당신 대체 뭔데 갑자기 찾아와서 내 딸한테 이러는 거야? 당신 이웃 아니지? 이웃? 그래, 당연히 개뻥이지. 나 당신 딸년이 만나고 있는 남자 와이프야. 당신 딸년이 내 남편 상간녀라고 상간녀. 딸간수 좀 제대로 해 이 여편네야. 시모도 저도 시누이마저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정체였죠.
그러자 이내 여자분은 자기 가방에 있던 서류 봉투를 거칠게 꺼내더니 거실 바닥에 확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엔 신우이와 한 남자가 데이트하는 사진, 스킨십하는 사진 등 낯뜨거운 사진들이 수십 장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만 너무나도 놀라운 얼굴을 그 사진 속에서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신우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랑 동업하던 그 동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내 남편 친구와 불륜 관계였다는 거죠. 저는 이내 손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동업자 놈이 대체 어떤 놈인데요? 제 남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놈인데 그런 놈이랑 신우이가 불륜 관계였다니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죠. 저는 여자분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그럼 그쪽이 서병준 씨 아내분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서병준 새끼 와이프. 어쩐지 낯이 익다 싶었죠? 저도 아까 보고 놀랐어요. 우리 스치듯 한번 본 적 있었거든요. 아마 제대로 기억 못할 테지만. 그 상황을 모두 알고 보니 저도 참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 내 남편 배신 때린 그놈이랑 신우이가 그렇고 그런 관계일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니 여자분이 그러는 것도 이해가 갔죠. 제게 차분하게 답을 한 여자분은 이내 다시 돌변했고 신우의 머리털이 아주 다 뽑히도록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흔들어대다가 뺨까지 쳐대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남편 놈에게 배신당하고 아주 눈이 제대로 돌아버린 사람한테 어떻게 당하겠어요. 신우이는 아악 소리만 질러댈 뿐이었고 속수무책이었죠. 시모와 제가 양쪽에서 잡고 말려대도 여자분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 썩 불쾌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러다 무슨 일 나겠다 싶어서 결국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재빨리 출동했더라고요. 무슨 일로 호출하셨죠? 두 분 싸움 난 상황입니까? 아저씨 눈엔 지금 이게 싸움으로 보여요? 남은 혼자 삐딱대서 있는데 내 머리꼬라지 안 보여요? 이게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경찰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냥 그 상황만 딱 놓고 봐도 그림이 나오잖아요. 불륜녀랑 본처, 여자들 싸움, 각 나오는 상황이었죠. 무슨 다른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머리채 잡고 쥐어뜯은 싸움 정도에 경찰들도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하려는 느낌은 들지 않더군요. 시모도 이거 신고해서 저 여자 더 자극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별일 아니다. 우리끼리 잘 화해하겠다라며 어떻게든 빨리 수습을 하려 했고 경찰은 훈계만 하고 돌아갔죠. 그렇게 경찰이 돌아간 후 좀 진정이 된 여자분으로부터 우리는 상세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는 그 남자와 불륜관계가 된 지 꽤 됐더라고요. 두 사람도 인연 못 때리게 낯뜯어 말릴 상황이 아닐거려. 인연이 대체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제 남편 놈, 그 새끼가 2년더러 지금 와이프랑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테니 가게 독차지 좀 하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쪽 아들, 당신 남편 배신 때려서 가게 뺏고 대출 받아서 덤터기 씌우고 죽게 만든 그게 다 인연 짓이었다고요. 인연이랑 내 남편 새끼가 짜고 친 사기극이었다고요. 여자분이 설명하길 그 동업자 놈은 신우이더러 지금 와이프랑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거라면서 가게 독차지하게 저 좀 도와달라고 했다더군요. 이 여자분은 저랑은 달리 남편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들고 일을 도와줬던 모양이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 바람도 빨리 눈치를 채게 된 듯 하더군요.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채고는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도 설치하고 흥신소에 문의해서 사진도 찍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바람을 잡으려고 시작한 조사가 생각보다 큰 판이 됐고 단순히 뒤에서 놀아나며 바람을 피우는 걸로도 모자라 한 사람,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수렁에 빠뜨리는 파렴치한 짓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관련 자료들도 손에 넣게 된 거였고요. 가게에서 일하던 남직원 하나도 매수해서는
제 남편을 배신하는 데 가담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불륜 상대인 신우이까지 연루가 돼 있던 거고요. 동업자 놈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화되면 자기 혼자 먹어치우려고 야금야금 자금을 빼돌린 다음 아예 계약까지 혼자 해버릴 심산이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공동 명의의 법인 통장과 인감 도장, 남편 개인 도장 등이 필요했었나 봐요. 그런데 법인 통장과 인감은 사무실에서 빼돌릴 수가 있었는데 남편 개인 도장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걸 신우이한테 요청했던 거였습니다. 신우이는 어릴 적부터 오빠 친구로 자주 봐왔던 남자가 돈도 많겠다, 사업도 잘 되겠다,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우리 남편 도장을 훔쳐다 넘겨준 모양이었죠. 결국 제 남편을 죽게 만든 게 바로 다름 아닌 신우이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목에서 시모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죠. 이번엔 그 아내분 대신 시모가 신우이의 멱살을 잡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딴 짓을 해? 네 오빠를 죽게 만드는 짓을 어떻게? 네 오빠를 배신하고 뒤에서 뒤통수 친 그런 놈이랑 놀아나는 짓을 해?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년아? 어떻게 할 거야? 죽은 우리 민호 불쌍해서 이걸 어떻게 대체? 시모는 신우의 멱살을 잡아대면서 어떻게 네 오빠를 죽게 만드냐, 네가 인간이냐 욕을 해댔고 그 순간 저는 번뜩 기억이 떠올라 신우이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였어? 우리 집 옷장 뒤지던 때 그때였어? 그래, 내 남편 도장을 어떻게 훔쳤겠어? 그게 우리 집에 있는데 그때 가져간 거구나. 그런 거지? 제 물음에 신우이는 시모한테 멱살이 잡힌 채 울면서 대답을 잘 못하더군요. 똑바로 대답해. 너 정말 그런 거야? 그때 옷 핑계로 너희 오빠네 집 가서 도장 훔쳐다 넘긴 거야? 네가 정말 그런 거냐고? 똑바로 대답해. 너 지금 제대로 대답 안 했다간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너 가만 안 둬. 진짜 네가 그랬어? 정말 네가 그랬냐고? 시모의 다그침에 신우이는 꺼이꺼이 울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난 정말 몰랐어. 그냥 가게 명의만 바꾸는 줄 알았다고. 가게 명의만 넘겨서 그거 하나만 통째로 넘겨받고 나면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오빠 재산에서 내 재산 되는 거니까 그렇게 손해될 거 없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 다 한 식구니까. 근데 그걸로 오빠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고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하고 그렇게 큰 배신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 나 정말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 나도 당한 거야. 나도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신우이는 그때 면접 핑계대면서 저한테 옷을 빌려갔던 날, 사실 신우이의 진짜 목적은 저희 남편 도장이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한테서 얼핏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건 옷장 안 서랍 같은 데 보관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걸 훔치려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왔던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는 이내 저 역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소름 끼치는 신우이가 있는지, 저런 것도 동생이라고 이해해주고 봐주고 하던 제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이 신우이는 시모에 의해 얻어터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그 여자분이 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시모는 신우이를 미친 듯이 두드려대고 있었고 신우이도 지 잘못을 아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바닥에 흩뿌려진 사진을 보는데 자세히 보니 신우이가 저한테서 빌려간 옷이 보이더군요. 제 블라우스, 스커트, 코트에 가방까지 풀로 쫙 맞춰 입고는 신우이가 보러 간 건 면접이 아닌 바로 그 동업자, 불륜남이었던 거였습니다. 내 남편 배신 때릴 작당 모의를 내 옷을 빼입고 하고 있는 그 아이러니. 그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함에 소름이 다 돋을 정도였어요. 그날 시모는 신우이를 집에서 쫓아냈죠. 지 오빠 죽인 년, 지 오빠 목숨 팔아서 지 배불릴 작정을 한 파렴치한 년 같으니라고. 난 이제 너 더 이상 딸로 생각 안 한다. 넌 내 딸 아니야. 당장 내 앞에서 나가. 이 못돼 처먹은 년. 넌 내 딸도 아니고 앞으로 내 자식 아니다.
당장 나가!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일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이야. 오빠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까진 안 했을 거야. 정말이야. 시몬은 신우이를 맨몸으로 쫓아냈고 신우이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울어댔지만 시몬은 꿈쩍도 않더군요. 그렇게 혼란의 밤을 보낸 며칠 뒤 상황이 좀 정리된 후 저는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대리일 하는 걸 알고 온 거냐고. 이렇게 계획하고 찾아온 거였냐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답하더군요. 대리기사와 손님으로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쪽한텐 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저도 너무 골치가 아팠어요. 난 그냥 내 남편 불륜 밝히려고 시작한 일이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너무 눈덩이처럼 커져 있더라고요. 배신에, 암투에, 심지어 민호 씨가 그렇게 되기까지 했으니 이걸 대체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어떻게 폭로해야 할지,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다짐만 하다 미루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술을 한잔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날 인영 씨를 차 안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고 나니까 오늘이 날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인영 씨한테 먼저 알려주고 그녀 머리채를 잡아야 할지 아님 그 집에 가서 폭로를 해주고 나중에 말을 해줘야 할지 어떤 게 맞을지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 잘 됐다 싶었던 거예요.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겠구나. 용기도 없던 차에 술의 힘도 빌렸겠다. 그날이 날이다 싶었던 거죠. 사실 내가 몇 번이고 다짐만 했어서 증거 사진들이며 이것저것 계속 가방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들고 다녔었거든요. 이후 그 여자분은 본인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신우이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저희 남편의 지분을 되찾을 수 있었죠. 비록 남편이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그 문서들이 모두 훔친 도장으로 계약된 점을 신우이와 직원 하나가 증언해줬고 또한 남편이 초창기부터 이 사업을 계획했었고 남편의 아이디어와 자본이 더 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점들을 문서와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신우이가 증언을 해줄지 여부는 저도 확신이 서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집에서 쫓겨난 데다 상간남에게까지 버림받은 신세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니 시모에게 어떻게든 빌붙어 보려고 했지만 시모는 네 오빠는 너 때문에 죽었는데 조금이라도 양심이란 게 남아있다면 네가 한 짓, 네가 아는 것 다 실토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신우이는 상간남에게도 배신당했겠다. 어쨌든 오빠가 죽은 건 자기로서도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상황이었을 테니 그 동업자의 파렴치한 행위들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된 거였어요. 상간남 놈이 본인을 꼬드겨서 오빠 자료들을 다 빼오게 했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언을 적극적으로 한 거죠. 아마 신우이는 그걸로 시모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좀 가진 모양인데 시모는 그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걸로 용서할 수는 없다고 선을 정확히 그었죠. 여자분의 변호사는 제게 사망한 당사자의 배우자로서 저 역시 억울하게 빚을 대신 갚은 데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은 오래 걸렸고 그 과정이 참 길고 지난했지만 여자분은 남편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받아냈고 저도 마침내 남편의 지분을 인정받게 됐어요. 또한 피해 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신우이는 저더러 그래도 자기가 증언을 잘해서 일이 잘 마무리됐지 않느냐며 부탁을 하고 나서더군요. 새언니, 내가 정말 면목 없고 언니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한데요. 내가 도저히 지금 갈 길이 없어서 그래요. 언니가 제발 우리 엄마 좀 설득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아예 내 얼굴은 보려고도 하질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 지금 진짜 답이 없어요. 그 남자 새끼한테도 버림받았고요. 그 와이프 있죠? 그 여자도 저희 직장까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상간녀란 소문 쫙 퍼져서 미칠 지경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엄마한테까지 버림받으면 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세언니한텐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했던 말들. 오빠 배신하고 그렇게 만든 거 다 두고두고 평생 갚을게요. 근데 제가 죗값 치르고 갚는다고 해도 일단 뭐라도 있는 상황이어야 갚고 빌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저 방 한 칸도 없는 신세예요. 저 대신 언니가 엄마 설득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신우이는 자기 대신 시모를 좀 설득해달라고 빌어댔지만 제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양심도 없는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는 그따위로 뻔뻔하게 구냐고. 오빠 이름 감히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하며 단숨에 쫓아냈죠. 그렇게 신우이는 어디에도 발 못 붙이고 낙동강 오리알된 신세가 됐고요. 한편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시모는 저한테 사과를 해왔어요. 예, 그동안 내가 너한테 참 모질게 대해 미안하다.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를 할 때는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했는데 내가 내 딸을 그렇게 키운 탓이다. 그게 결국 나한테 한으로 돌아오는구나. 그게 내 아들 목숨을 앗아갈 일이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네 탓하며 몹쓸 말했던 것들 사과하마. 순간 눈이 돌아 그랬다. 내 아들 보내고 탓할 게 뭐라도 있어야 해 그랬어. 그런 말은 하면 안 됐던 건데. 우리 민호를 그렇게 만든 놈들은 정작 따로 있었는데 말이야. 시모는 눈물까지 보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왔어요. 물론 시모에 대한 원망도 컸지만 사실 제가 남편 잃은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한들 시모의 자식 앞세운 비통함만 하겠어요. 시모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고 시모의 진심 어린 사과도 전달이 돼 시모는 용서하기로 했죠. 시모는 신우이 절대 받아줄 생각 없고 밥을 빌어먹고 다니든 언놈이랑 결혼을 하든 남처럼 생각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을 배신한 쓰레기 같은 동업자 놈은 제 남편 사지로 몰아넣었던 걸 그대로 다시 돌려받아 자기가 꼭 그 상황이 됐고 여자분과 저는 지분을 팔아 가게를 처분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저희 둘 모두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아이의 명의를 넘겼죠. 여자분은 그 돈으로 자기 일 시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리운전 일은 그만두고 직장 계속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소송이 잘 풀려 돈도 좀 생겼고 남편 보험금도 있어 애들 클 때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배신과 배신과 배신. 참 물밀듯 이어진 뒤통수의 폭격에 정신을 못 차리던 시절이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됐네요.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고 여전히 전 남편이 많이 그립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또 여동생에게 뒤통수를 맞고 불쌍하게 가버린 우리 남편. 아무리 울어도 남편은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남편이 남겨주고 간 우리 두 아이들을 보며 그래도 힘을 내보려 합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살아가야 할 엄마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